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수능 발언으로 교육 현장이 쓰나미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교육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킬러 문항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마치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이런 가운데 시중에서는 또 천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 가는 방법을 싹 바꾸겠다, 이런 발언이 재조명되기까지 합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천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이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예, 수요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시는 날입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준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애청자 가운데 행시의 달인, 이번에 행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삼행시면 삼행시, 사행시면 사행시, 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네 분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카르디아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삼행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김철근 실장부터 자기 이름으로 운을 한번 떼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카르디아님이 만든 네. 삼행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밥처럼 속이 꽉 차 있는 듬직함. 철,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근. 근래에 보기 드문 보수 패널. 이건 너무 심한데. 적어요, 적어. 외우세요. 적어요. 그거 일단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어야겠네. 김유정 의원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같은 향기 나는 사람. 유유상종이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정말 정이 가고 호감 가는 예쁘신 패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장미꽃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가시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윤활유같이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분위기 메이커. 미모와 지성을 모두 갖춘 만능 캐릭터.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 좋잖아요. 자,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신선한 젊은 피, 정확한 지적 속 시원한 발언. 인간미도 있고 생각도 깊고 미래가 기대되는 패널. 규칙과 원칙 잘 지키고 나가면 한 정치 하실 분.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캐릭터를 탁탁 이렇게 마음에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삼행시 사행시 지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카르디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다른 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오늘 카르디아님은 예외로 하고 두 분 더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세 분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보니까 반가운 분들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강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매튜 리님 들어오셨어요. 얼마 전에 신장 이식 수술하셨는데 잘 되셨다고,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시애틀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제 기억에는 시애틀에서 뭐 이렇게 하셨길래. 그런데 지금 뉴저지에 살고 계시고 시애틀에는 한 10년 전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일하신다고. 이런 분들을 뉴요커라고 그러시죠. 네. 뉴요커. 예. 그리고 21도 한라사님, 김시우님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에서 재미있게 많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어리 때 백만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깨어있는 백만 정어리 만듭시다.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8만 9천 명인데요. 이제 곧 40만 명 되겠죠. 50만 명 되고 100만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시는데 사가지고 옆에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글래머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 선풍기 이렇게 갖다 대면 시원한 거, 그거 증정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정 수량 떨어지기 전에 많이 구입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파장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공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수능을 뭐 없애고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꾸겠다. 어제 오호라 경제에서 윤경호 박사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는 이번 일이 터졌을 때 도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보를 주는지 궁금해한다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윤경호 소장 발언을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물어보는데 윤 대통령한테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6월 모의고사 평가 예. 이게 어려워서 예. 우리 애가 아주 죽을 썼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김유정 의원. 네.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모의고사, 킬러 문항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원래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뭐 이런 큰 아젠다를 정해놓고 탁탁탁탁 하다가 그걸 보니까 뭐 학원과 뭐 교육 당국과 뭔가가 또 있고 유착도 돼 있고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너무 비틀어서 내니까 제대로 이게 평가도 안 되고 이런 게 나오면 몰라도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어요. 예.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그 최고난도 문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 꽂히면 그냥 직진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 그 평가원장 그만둔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6월 모평도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얘기했던 부분들을 상당 많이 반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그 6월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이 급발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도 잘 모르고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잘 살피겠다는 정도 이야기지 뭐가 문제인지를 딱 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킬러 문항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는가. 그리고 이런 중요한 입시나 수능이나 교육개혁 전반에 관한 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정말 뭐 엄청난 비리라도 숨어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약자가 굉장히 뭐
고통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과연 누가 그 전달을 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했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짐작했던 그 인물이 배경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살 만한 거죠. 킬러 문항. 나는 40대인데도 킬러 문항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 별하님. 윤통이 킬러 문항이지. 김영희님. 지금은 킬러 문항보다 킬러가 필요한 때. 장현미 변호사도 수능 네, 세대입니까? 저 수능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98년. 장현미 변호사 수능 봤을 때 킬러 문항은 뭐였어요? 기억이 정말 제가 그래서 헤아려 봤어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가 몇 년 전, 벌써 25년 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 킬러 문항을 제가 한번 봤어요. BIS 비율 그리고 뭐 과학과 관련해서 접목해서 낸 걸 봤더니 이거는 풀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사교육과 연계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킬러 문항은 이제 나온다. 어쨌든 이걸 킬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이미 2020년도인가 아주 초고 난이도 그러니까 정답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겠다고 지향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가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냈다가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제가 후배들 졸업하기 전에 후배들을 보고 느꼈던 게 얘네들이 모두 대단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마르크스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뭐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원서를 읽거나 심도 깊게 공부한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교육에서 이걸 짚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배경 지식을 심어줘서 어떤 문항이 나오더라도 아주 당황하지는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교육과의 연결고리는 뭐 추단해 볼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대통령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니 지금 킬러 문항이 문제다. 이 6월 모의고사 왜 이렇게 냈냐. 그래서 채널A 단독 기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융합형 문제 내지 말아라. 과학이랑 관련된 비문학, 문학 제거해라.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서 엄청 경로했다는 취지던데 이게 그럼 배경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제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의 마음은 최소한 이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주신 대로 급발진이 생긴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봤더니 천공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라는 것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천공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천공 발언도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얘기를 한 게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공이고 다만 천공이 뭐 그런 발언할 때 들어보면 뭐 앞으로 싹 바꾼다 뭐 그렇게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기는 해요. 아무튼 신은기 변호사의 말로 정말 수능 세대인데 킬러 문항 이런 거 없애면은 사교육 안 받을까요? 우선은 대통령의 저는 교육 철학에 대한 부재, 전무함. 그렇다면은 좀 겸손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좀 이런 판단 능력 정도는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익은 지식 내지는 한두 마디 들은 걸 가지고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말을 뱉다 보니까 교육 현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채로 남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뭐 본질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교육 철학이 부재한 거에다가 더해서 이건 검사 DNA가 반로가 또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 사람이. 그래서 왜 검사 DNA냐면요. 검사라는 것은 피고인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과 사회학이 늘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밥값을 하는 건데 교육 정책도 어떻게 하면 이게 연결이 될까? 그럼 사교육을 암덩어리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뭐 이렇게 하나를 사회악으로 해가지고 결집을 시키지 않습니까? 전 뭐 비슷한 전략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은 저도 뭐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킬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유착이 있었다면은 이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뭐 뭉뚱그려가지고 범죄 집단처럼 말해버리니까 상당히 이거는 이미지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걸 더 씌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지금 부적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딱
표적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철근 실장? 글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사 얘기를 했는데, 검사는 대략 다 해봐야 한 2,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최고 지휘자로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일선 검사까지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휘에서 검사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고요. 지금 어찌됐건 3대 개혁 중에 하나 핵심적인 교육개혁 얘기를 하면서 교육개혁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교육개혁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겁니까?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발전도 엄청나게 많이 됐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른바 평준화 교육이 주였다면 이 평준화 교육을 좀 벗어나서 창의력과 수월성 교육이 굉장히 좀 강조되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한 명이 10,000명을 먹어 살리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뤄야 될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제 개편부터 그다음에 교육 주체, 그다음에 커리큘럼, 그다음에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딸랑 수능의 난이도 문제와 그건 결국은 킬러 문항이다. 이걸로 교육계획이 딱 규결되는 정말 단순화시키는데도 귀신같이 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교육을 망치는 거고요.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당장 150일 남겨놓은 수능 봐야 될 학생, 학부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제 아마 김철근 실장님처럼 얘기하면 정부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선동하지 말라고 괴담을 유포시킨다고 이제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한다고 또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근데 괴담이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천공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발언 틀 생각이 없습니다. 천공 얘기 들어서 국민들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앞뒤도 안 맞더만. 뭐 비문도 많고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근데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안 본 사람들이 말이 비문이 많아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때 천공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고 찾아봅니까?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얘가 나왔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을 개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 사교육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나온 문제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맨 뒤에 나와야 될 부분이 확 튀어나와서 그걸 이렇게 막 따져보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니까 오죽하면 또 그걸 또 실드를 친다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나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입시 수사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주 다 끼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 참 듣기에 가련해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공이 뭐라고 씨부렸는지 한번 찾아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8년 전에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이제부터. 그럼 수능 없어져요. 뭐든지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하찮게 볼 만큼 컸다 이 말이죠. 과거에 수능이 처음 나올 때는 수능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수능 덕을 봤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판을 짜느냐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앞으로. 김유정 의원님. 네. 앞으로 미래에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뭘 자기가 뭔데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문제여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수능을 무조건 없애면 그러면 교육 계획이 되는 건지 근데 참 보면 관심 분야도 많아. 삼남안상을 다 지금 관장하고 계세요. 예. 저분이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지금 저 말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이런 이 슬픈 예감은 뭐죠?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인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학원가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준 킬러 문항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수강생들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아무리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타하고 비판해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우리가 대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부를. 그 마음을 어떻게 대변할 도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저도 수능 보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길라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6월, 9월은 이제 9월 그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2달 뒤에 수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서가 되는 이런 경향이구나. 입시 전략을 짤 때도 그 모의고사 결과 보고 내가 부족한 점 보충하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수능 원서 쓰잖아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 잘못됐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해버리고 이 방향대로 가면 안 돼라고 지금 질타하고 교육부 장관 경고하고 경질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공교육 학교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제대로 방향을 길라잡이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학원에서 이런저런 특강, 입시 설명에 수능 어떻게 간다, 이번에 어떻게 바뀔 거다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당초에 이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사교육 줄이자는 것에 출발을 했다면 사교육 광풍을 조장하는 결과를 대통령이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님이 슈퍼챗 보내시면서 그대가 천공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공입니다. 매튜리님,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내 위장에 천공 생김. 신장도 지금 새로 이식 받으셨는데 위장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장윤민 변호사, 네. 지금 대체로 사교육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50 때는 과외도 금지하고 네. 그랬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뭐 교육방송에 네. 나왔던 것들을 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분리하기로 하잖아요. 네. 교육방송을 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방송은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냐면 KBS가 지원해줘요. KBS가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공적자금 배분으로 해서 EBS에 그걸 줍니다. 그리고 EBS 송신하는 거는 KBS가 무료로 대신 송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이제 분리징수에서 수신료 수익이 확 줄고 KBS가 재정이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여파 파장은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KBS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그건 봐야 되겠지만 당장 교육방송 지원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교육방송을 통한 공교육의 확산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즉흥적이고 아주 단선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왜 일관성도 없냐? 아주 대통령의 뜻을 저희가 선회해서 좋게 해석해서 그렇다. 어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맞출 수 있고 없는 학생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하거나 없애겠다고 한 자사고, 특목고 다 다시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와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이 자율형 사립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교과 체제를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국영수 위주로 재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서 저는 이게 전 정권의 어떤 지우개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아주 기계적인. 그러면서 킬러 문행이라는 아주 단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불러줬다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한국미래연구원장인가? 그분 인터뷰를 봤더니
아니 그럼 수능을 평준화한다.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제거하면 다른 변별력을 어떤 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대학별로 그건 변별력을 가져가서 아이들을 선발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뭐라 그랬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해서 교육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낸 안이 정량평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성평가가 아니라 아주 기계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로 아이들을 선발해야 그게 공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인가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저는 사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 사교육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난이도와 사교육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왜 합니까? 공교육이 질이 더 떨어지니까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학벌 구조 사회 속에서 학벌이 좋으면은 직업도 잘 갖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욕망이 있고 또 시험 앞두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사교육 받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와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거고,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던져야 될 교육개혁의 핵심이 뭐냐, 왜 대한민국에서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알 같은 걸 왜 못합니까? 왜 핀란드의 교육개혁이 한국에서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지금 난이도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냥 대통령인지 교육과정 평가원인지 원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지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교육평가 원장처럼 굴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한테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이권 카르텔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 강사들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니냐,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학원 강사들, 특히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거를 초과 이윤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옳은 인식입니까? 우선은 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고 당의 최요직입니다. 전 이철규 총장에 대해서는 우선은 인터넷 강의 한번 본인이 들어보셨는지를 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는 이분 때는 인강도 없었을 거고 아마 자녀 세대도 그 전 세대일 겁니다. 아마 손자녀 정도 돼야 아마 들으실 텐데, 아니 뭐 인터넷 강의 들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강사들한테 초과이익이다? 이건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그걸 아마 라임을 떠올려서 쓴 것 같고 상당히 정치적 공방을 지금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고액과외라고 해가지고 부잣집 자제들만 조금 이렇게 그 고액으로 해가지고 유명 스타 강사들이 과외를 했다가 이분들이 정보통신망 깔리면서 그 강의를 대중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싼 값에 전국으로 다 팔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학원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보수정당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부를 만드는 거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죄악시하면은 이분은 도대체 보수정당인입니까? 아니면 보수 참칭입니까?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분은 현실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문제 의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안도 없잖아요. 이런 분은 왜 정치권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상식에 어긋나게 뭔가를 자꾸 카바를 하고 쉴드를 치려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는 거죠. 지금 뭐 카르텔 하면은 검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고수익 강사들은 정당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어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 유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고 사회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철근 실장. 이 양반은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경쟁 관계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 일타 강사가 되는 거고, 그 경쟁력이 있어야 생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시장에서 그 고수익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그 시장에서 잘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잘 팔린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교육 시장을 줄여야 된다. 그럼 뭔가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일타 강사들을 악마화하는 걸로 지금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본 질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선거를 총괄한다는 사무총장이 앉아서 선거의 질 것만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일타 강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수험생들, 학부모 이분들 표 다 포기할 겁니까? 예? 기본 질서도 모르고 선거에 활용한다고 할 때도 정반대로 표를 쫓는 이런 사무총장, 이런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분은 사자성어의 되겠어요? 뜻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은 양두구육 얘기했을 양두구육. 때도 양두구육이 양고기 논란이 있을 때 내가 개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했던 분이라 개고기거든요. 개고기와 개는 다른데 나를 개로 취급했다 이래서 발작을 했던 아니, 발작이라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발끈했던 그런 선례를 말씀드립니다. 학원을 좀 그분은 다녀야 되겠는데 우리 국어학원 있습니다. 좋은 학원 있습니다. 아니 카르디아 선생님한테 보내면 돼요. 아마 가려받지 않을까요 제자를? 아니 일타 강사들이 사실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요. 이 수험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작은애 같은 경우에도 사탐을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면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많이 모자랄 때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런 일까지를 두고도 이게 무슨 초과이익, 이게 도대체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지금 이 얼마나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타겟팅 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없애자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이거 큰 문제지요. 지금 젊은 부부,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부들의 옛날에는 엔겔계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 이제 가난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요즘에 사교육비 비중이 제일 클걸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방법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앵커께서도 초등학교 치의대반이 있고 예.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 안 없앤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고교 서열화 되는 것이고 대학도 서열화 되어 있고 학벌 위주로 또 우리 사회가 또 향후에 뭐 직업 구하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지 킬러 문화 하나 뚝 던져놓고 이런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려 놓고 이런 혼란을 왜 조장하느냐고 비판하면 니네 왜 괴담 유포하냐고 하고 일타 강사가 문제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논리도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놓고 사교육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공교육 강화하는 게 중요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5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이 없는 일이라고 그건 봅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사회가 그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화 교육, 평준화 교육 있잖아요. 이른바 분업 세대가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교육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교육으로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학제가 6334로 돼 있는데 이 학제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왔던 학제 아닙니까? 이 학제 문제. 그 다음에 그 이른바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 2년제 전문대학까지만 나와도 그 전문대학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했을 때 4년제 대학 나온 사람과 거의 균등하게 대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교육과정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공교육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은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사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 때 차터 스쿨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 이런 단체에게 학교 운영을 4년씩 위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교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하고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 교육계획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 반응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드리면
전당대회 때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 한 번 했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엉터리 발언을 해가지고 공분을 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똑같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을 민심으로 만들려는 엉뚱한 짓을 하니까 본인들이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하다 얘기했던 거를 이제 와서는 또 선동이다라고 매도하고 있고, 이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교육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집권 여당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책임 있게 행동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오르시니까 전문가시고 국민들이 이상하고 학원 강사들이 사회 악이다. 완전히 사회를 지금 거꾸로 만들고 있거든요. 전 이분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정치를 해가지고는 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또 심판 받아야 이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놈이 됐습니까? 예? 우리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비판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의견 낼 수 있죠. 특히 집권 여당은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은 혹은 재수생이 있는 그런 집은 한 해를 1년을 그냥 정말 수험생에게 맞추잖아요. 지금 6월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TV도 안 봐요. 엄마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고 다 끄고 조용히 지내고요.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무슨 뭐 기분 상한 일이 없었나 다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정말 수험생을 위해서 하잖아요. 수능 당일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 시간도 조정하잖아요. 비행기 뜨는 것도 듣기평가 때문에 다 비행기 뜨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정 시간에. 온 나라가 이렇게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6월부터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폭탄을 하나 그냥 던져버리고 프랑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뭐 사무총장, 뭐 정책위장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뒷수습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런 나라 믿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예. 호프님, 나는 수령님이 싫어요. 예. 이렇게 한 번씩 저를 웃게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드립니다.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맨 K님, 전관예우 짬짬이로 자자손손 잘 먹고 사는 법조 이권 카르텔이나 잡아라. 검찰공화국 1년 겪어보니 군인들이 나서서 법조 이권 카르텔 잡아 적적쓰면 하는 망상에 스스로 깜짝 놀라 서글프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자, 수능 문제 차제에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것,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사교육 이거 뭐 옹호하고 학원 일타 강사들 돈 버는 것 그거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순서가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전봇대 뽑아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반듯하게 가는 것,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모르고 꼭 이렇게 또 질러놓고 본인은 외국에 가버려요? 가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도 그게 반복되니까. 외국 가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죠. 네, 본인이 했죠. 예,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 몫이고. 네. 국민의힘이 또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카이스트 교수를 불러서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듣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서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 교수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티끌이 퇴산이 되려면 티끌을 퇴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예,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피폭량이라는 건 작은 양을 장기간 간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100년 정도 되겠죠. 지금 살아 계신 분들
수십 년 동안 먹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삼중수소 농도가 되는 거죠. 먹으면 증명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보고 만약 너나 먹어라 그래서 저는 먹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요, 장윤회 변호사. 네. 먹으라 그러세요. 먹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 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그 영국 옥스퍼드대 네. 교수도 그렇고 이 교수도 그렇고 마실 수 있다는 사람만 불러서 하냐고요. 그렇죠. 여당이면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면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험하다고 하는 분, 괜찮다고 하는 분.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대처하게 해야 여당이 할 도리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에요. 객관적인 수치로 그리고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바다 살리기 TF 등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행동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10리터 자기 마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냐 안 마시냐의 문제로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 마실 수 있냐고 물으면 또 그건 괴담이라고 그래요. 왜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느냐 그것부터가 잘못된 비판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또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라고 해서 불러놓고는 나라면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께 그러면서 일일 브리핑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봤더니 저는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시찰단이 갔을 때 자료 접근에 엄청난 한계가 있었잖아요. 시료 채취라는 것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들께 알린다라고 이야기하지? 방어에 급급하더라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소금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여러 이 지역 농산물들이 모아져 있는 우체국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10kg들이 소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품절이니까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날씨 탓이다 이야기하는 게 일일 브리핑의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여야, 진보, 보수 전부 떠나서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습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방류를 한시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는 해봤는지 논의는 해봤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본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요. 바다는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두거나 수증기 형식으로 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합니까? 수레국화님, 오염수 마시기 챌린지라도 할 판이네요. 정말 그런데 아니 신은기 변호사 막 이렇게 저렇게 마실 수 있다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마실 수 있겠다 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가요? 저는 일단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쟁점을 자꾸 비껴나가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마실 수 있냐 먹을 수 있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왜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라고 하는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바다에 뿌리는 거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검증하지 않느냐, 왜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외교적으로 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질문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묻는 야당 의원도 없고 또 대답하는 정부도 없는 이런 상당히 좀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 아니냐 저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뭐 한미일 공조 외교 방향 다 동의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퍼줄 거 다 퍼주는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은 국민 85%의 민심을 반영해서 외교를 하는 것이 그분의 책임입니다. 근데 본인의 책임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왜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느냐? 왜 납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렇게 그 어민들 재산권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재산보다 사람의 건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이 재산권보다 더 상위 가치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동한다, 괴담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에서 비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반대자들에 대해서 반대를 억압하는 이런 괴담과 선동이라는 용어를 억압하는 것은 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뭐 저희가 차례차례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 들어봤었잖아요. 그거 한번 저도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한 16명 정도의 이제 당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절대 안 된다라고 결의문도 내고 막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일부였는데, 그럼 그때 당시 본인들은 괴담을 유포했던 사람들인가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지금 와서 어떤 상황 변경이 있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을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같아야 내 말을 믿지요. 그리고 만약에 말이 달라졌다면은 달라진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말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실 수 있다, 안전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본인들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김천근 실장, 저런이 어떻게 말을 믿겠냐고요. 아니, 수령과 저놈의 말을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마스크 썼다 안 썼다. 수령과 저놈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형되거나 공천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위에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국민들의 심판 대상이죠.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민정서법 위반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미래로 나가자 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대일 외교의 그 선회, 대통령이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이 후폭풍인데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 대단히 엄청나게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감당을 책임지겠다는 당사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전부 국민들이 다 이걸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도 이미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그 핵 오염수잖아요. 핵 오염수인데 이게 증명이 된 게 없어요. 그 실제로 미국의 FDA도 후쿠시마산 그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 오염수라는 게 결국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영향을 줄이려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해양에 방류하는 게 가장 저비용으로 알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게 결국은 일본이 도쿄전력이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방조해 준 거 아닙니까? 방조 수준을 넘어서 우리 정부가 시찰단까지 가서 안전하다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이런 국제적 허구짓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저 의원님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상대로 즉 건강과 보건 안전에 관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민들 상대로 지금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거의 사기친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 사기 카르텔 아닙니까 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호영, 이만희, 원희룡, 성일종, 이미자, 권성동 이런 분들 입장 얘기 안 하시면 이거 사기꾼 카르텔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 카르텔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쪽팔려서 살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전 정치 불신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봐요. 정말 날려버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날려야 됩니다. 나비님이요, 한 사발 마시면 공천 확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러다가는 오염수 마시면 공천 주고 안 마시면 안 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요 살랑이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과학적인 건데 왜 시비를 겁니까? 그러시는데, 살랑이님은 우리 댓글창에 아주 비판적인 댓글을 주로 올리시는 분인데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그 아이디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진도 꼭 예쁜 여자 캐릭터를 꼭 써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러워서 천일염 안 먹는다 뭐 그러세요. 근데 과학적이라고 하시는데요. 과학이 뭡니까?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있냐 없냐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니까. 그저께 어떤 그 시사 프로를 봤는데 그것도 방사능 관련이었어요. 우리나라인가 일본인가. 그 주변 시설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괜찮다가 그 시설이 들어선 뒤로 매우 많은 사람이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괜찮다가 어떤 위험시설이 들어섰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으니 이것과 이것은 뭔가 관련이 있겠다,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상 문제도 있고 치료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우리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갖고 있는 과학이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연관성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도요, 이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아픈 분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요, 그게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거든요. 페놀을 방류했다 이랬는데 인과관계가 없어라고 해서 그냥 책임을 지고 끝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또 지금 소송법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이 연일 F4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왜?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을 채취하겠다는 거예요. 자국민 건강권을 내세웠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이 인접한 가장 가까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체르노빌과 대단히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왜? 자국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될까 봐요. 지금 과학 말씀 아까 주신 청취자분 계시다고 그랬죠. 과학은 그런 겁니다. 기준치 180배 이상의 베크렐에 노출된 우럭이 잡혔다는 걸 저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바다로 흘러나오지 않을 거라는 장담하실 수 있나요? 바다에는 장막이 없는데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름을 집권 여당이 이야기하면 국민은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객관적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고기 광우병과 관련해서도 괴담을 유포하다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어떤 연령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했던 게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었죠. 국민들이 비판하고 건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하지 말라고 했던 대한민국의 기조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요? 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안전하다는 게요. 그럼 WTO가 지금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교육 문제도 이게 이제 생기니까 일타 강사들 막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소금 사재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시중에 소금이 떨어지고 천일염 구하기 힘들고 이러는 것을 일부 소금 사재기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또 이렇게 문제를 몰고 가요. 아니, 날씨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일일 브리핑에서는 날씨 장마 이것 때문에 지금 소금 생산이 안 돼서 소금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눈 가리고 왕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자꾸 이제 진영 대결 논리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럼 해결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후쿠시마 그 오염수라는 게 결국 이게 정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외교에서 대일 외교의 핵심인데 그 외교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않고 일본 편에 들어서 이건 안전한 거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대변인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요, 결국은 선거에 심판받아야 돼요. 아니 하여튼 상식의 문제예요. 지금 천일염 값이 오르고 구하기 힘들고 그러는 거 왜 그런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오염수 방류하면은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 이거 오염됐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미리 소금 사놓자. 이게 그랬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랑스 베트남 순방 떠나기 전에 참모들과 방류 문제 논의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 검사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세요. 지금 외국 나가실 때마다 국민들이 다 불안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잘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그 휴가 갈 때 우리가 선글라스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선글라스 끼면 다 어두워 보이죠. 휴가 갈 때 쓰시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빨리 벗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이 다 시꺼멓고 다 악해 보이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받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식은 1도 없이 자기가 선글라스를 빨리 벗는 편이 빠르지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폄하한다? 이거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주겠습니까? 선글라스 왜 안 벗는지 아십니까? 뭐 휴가 가셨나요? 바이든이 준 거라서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빠르지 대한민국 전체를 윤석열 대통령의 선글라스 안으로 다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발상이다. 저 이거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이건 빵점짜리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선거 때도 열심히 뛰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모든 비판이 나오고 발언이 나오면 다 선동이고 괴담이다? 그럼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상식적으로 천일염 파동이 일어나면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구나. 뭐 대책이 있겠죠. 오염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뭐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모아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납득을 하게 해라라고 한다든지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일본들 보관 시설을 좀 만들어 주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대안. 근데 천일염 그게 지금 복동해? 이거 뭐 사재기하는 놈들이 있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MB 시즌2라고 하는데 MB 정권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전 세계에서 막 휴지 사재기하고 이런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 사재기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핵 위협하고 뭐 미사일 쏴대고 해도 우리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만큼 이제 성숙한 국민이고요.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우뚝 선 대한민국 국민인데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왜 그럴까? 원인을 대통령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재기 배우가 누가 있다? 소금 사재기. 이거는 마치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MB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침 이슬 들으면 나 눈물을 흘렸다. 반성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는 누가 사줬어? 배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천일염에 대한 국민의 지금 이 불안감으로 이거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시각이 마치 MB가 초는 누가 사줬어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습니까? 21도 한라사님이요. 이제 염전 압수수색 들어가겠네요. 근데 국민과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거 상당히 정권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거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짚을 건 짚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후쿠시마 워터파크 개장 임박, 국민의힘 의원들 수영도 하고 물도 마시고 오세요. 문형기님. 오늘 사행시가 앞부분에 삼행시로 했더니 널 사탕해, 널 사랑해가 아니고 널 사탕해 님이 후쿠시마로 사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김철근 실장님 좀 날려주세요. 후손들이 걱정되지 않나요? 쿠르륵 무너지는 민심을 모르는 건가요? 시찰단만 보내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고마해라. 예, 널 사탕해님 후쿠시마 사행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2021년 4월 14일 조선일보 사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접국가 불안 배려하지 않고 삼중수소뿐 아니라 세슘, 스트론튬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도쿄전력이 투명한 모니터링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오염수를 30년 정도 보관하라는 해법 제시까지 해놓고 참 어이가 천공처럼 없네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보수신문이나 이런 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도층들 아닙니까?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 훌륭하게 성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너무나도 참 양심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 그게 참 국민과 역사 앞에서 책임져야 될 발언들 아니냐. 이게 다 남거든요. 뭐 이게 뭐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국민들께서도 정치에 더 관심 가지시고 못된 말 하시는 분들은 또 혼내주셔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들,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요. 진실을 알고 그다음에 잊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2년 전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는데도 그걸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헬로님처럼 2021년 4월 14일 조선일보 사설에 너희들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들이대면 흡! 그걸 알아버렸다니. 당황하죠?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와서 막 저렇게 뭐 서로 마시겠다고 경쟁하는데 그 사람들 2년 전에 떠벌린 얘기 방금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마스크만 썼다 벗었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당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요즘에 정치가 도대체 뭐 사라졌다 뭐 이것도 이제 상식이 돼버렸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참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하면서 그런 연설도 많이 들어보고 또 그 뒤로도 시사 프로 진행하면서 들어봤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말을 하고 막 손짓 막 주먹을 막 하고 막 이러는 건 처음 봤어요. 한번 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유정 의원, 네.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막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을 해요. 또 그걸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요. 저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요. 김기현 대표가 원래 그 평의원 시절에도 판사 출신 치고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판사 출신 조금 더 점잖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본회의장 안에서도 저 샤우팅의 대가였습니다.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언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할 수 판사에서 있는데 락커를 했나? 네? 정말 확 소리 지르고 막 샤우팅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가였어요. 네. 그런데 대표가 어렵게 대표되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집권당 대표인데 쉽게 대표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저희가 보기엔 너무 쉽게 됐는데 본인은 뭐 지난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의 자리가 갖는 무게감이나 그 여당 대표가 뭘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어떤 30여 분 연설을 했는데 거의 뭐 목이 쉬어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픈 데를 찔렀으니까 뭐 알아들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 대놓고. 그래서 여당 대표라면은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나 이런 어떤 매크로한 그런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여당 대표라도 향후에 뭐 이런 정책적 대안이랄지 어떻게 지향할 바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고요. 저렇게 뭐 선동하듯이 선거 유세하듯이 하는 모습도 너무 부끄러웠고 더군다나 방청석에 이제 많은 방청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온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철근 실장 국회에 오래 계셨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당 대표면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와 전략, 비전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능한 포지티브한 얘기를 하면서 포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긴 하나 국회 권력은 민주당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하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하면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보통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나면 여당의 부대변인 정도가 논평으로 야당 대표를 보통 비판합니다. 그 내가 딱 보니까 그 어제 연설 수준이 여당의 수석 부대변인 정도의 논평이었어요. 부대변인? 예, 부대변인 정도의 논평이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데요. 마치 그게 국민을 보고 하는 연설이 아니고 용산을 보고 하는 연설처럼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 잘 뽑았죠. 야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할 말은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듯한 모습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확 되는데요. 장유미 변호사 네. 정말 상식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어요.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용산을 향한 그 집권 여당 의원들, 장관들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실언은 실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국 수사를 했으니 교육 전문가시죠. 교육부 장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인 제가 봐도 새겨듣고 배울 말씀이더군요. 굉장히 실소가 나옵니다. 집권 여당 대표 언제까지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할 겁니까? 문재인, 이재명 그 언급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사명감이 최소한이라도 있나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당명을 바꿀 때가 됐다. 아니 국민이 없는 당에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쓰는 게 맞습니까? 당신 100% 당이니까 그냥 당신 100% 힘으로 하든지 국민이란 말을 이제 빼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요. 국민에 대한 고통에 대한 저는 뭐 공감 내지 국민들의 힘든 거에 대한 뭐 같은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1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뼈아픈 지점인 것 같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뭐 10% 줄이자 해서 270명으로 줄이자고 하잖아요. 단언컨대 국회의원 숫자 300이라는 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300명 안에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들만 300명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줄이자고 또 반정치 선동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치를 그만하시면 전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목소리가 뭐 커야 될 때도 덜어 있죠. 근데 크다고 해서 전달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묵직하게 무게감과 또 젊은이들과 이 세대들에게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어떨까. 좀 그런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뜨거워서 그런지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동균님, 고달파님, 택급비님, 국민이 이긴다, 시민이 이긴다. 김재훈님, 헬로님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배순봉님, 피 쓰시는 분이신데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시는데 제가 메시지 슈퍼챗 보내주신다고 해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멧돼지 이런 건 제가 소개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21도 한라사님은 아까 카르디아님은 행시의 달인인데 21도 한라사님은 또 숫자 메시지의 달인이시죠. 제가 웬만하면 슈퍼챗 액수를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숫자로 메시지를 담아서 하시니까 88,888원 보내주시면서 국민들 분노가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진짜 화병 걸려 죽을 맛입니다. 한라사님 8,888원만 보내셔도 돼요.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광고 나갈 텐데 좋은 찬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글래머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선풍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치죠. 함께해 주신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신영기 변호사님 두 분, 변호사님 두 분, 모두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기다리시는 김종대 레이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세요.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뭐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오늘 아주 큰 자리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아, 어디에 사십니까? 그냥 장소만 신라 호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난 또 파리 가시는 줄 알았어. 1시간 강연. 예. 파리 갈 땐 이렇게 안 입죠. 예. 넥타이에 한글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강원도의 원주 한지의 문화의 캐릭터 상품이에요. 예. 거기서 양말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들고 한지가 다양하게 그렇죠. 파급이 돼 있거든요. 한지로 넥타이를 만들고 한지로 제작한 디자인을 한글로.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제가 오늘 큰 맘 먹고 큰 자리 가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무 때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예.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놔두고 꼭 앞으로 또 자주- 영어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앞으로 자주 이렇게 입고 나올까요? 예, 뭐 좋습니다. 근데 그래요? 뭘 입어도 멋있으시니까.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 새삼스럽게 또 너무 우리가 오래 하면 또 시청자님들이 놀고 있네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가 있잖아요. 네. 어제 뭐 연설을 했는데 또 영어로 합디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연설하는 것 저는 좀 이해는 합니다. 뭐 이제 영어권 사람들한테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뭐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때는 영어로 굳이 안 해도 될 때는 뭐 우리말 자랑스러운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갖고 제가 있습니다. 한글 넥타이를 차고 나온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비가 확 된다. 예.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이 대통령 하면 좀 상식적으로 나란히를 볼 것 같은데 이게 상식이 없어요. 네. 뭐 저보고 차차기 준비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차기 그건 좀 아니고? 약간 차기는 아니고. 예. 그건 좀 차차기? 과하고. 예. 그럼 차차기.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뭐 아직 멀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천공 문제 정리한 다음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유치 가능한지 그런 부분부터 오늘 좀 우리 김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예.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citizens, all political parties, and more than 7.5 billion overseas Koreans are truly united in their wish for the Busan Expo.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영어 발음 좋습니까? 예, 발음이 뭐 완전히 윤석열식 영어네요. 예, 완전히 검찰총장의 그 공소장 낭독하는 식의 억양인데 저 자리는 호소하고 예. 이렇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설득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영어는 일단은 어떤 그 하나의 그 검사의 공소장 낭독식인데 그거 친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원고 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던데요. 예. 저 자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정감 있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지. 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공허한 얘기들 그거 본인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예요? 예, 저기서는 한국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야 되고. 그럼요.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설득의 화법이 필요합니다. 저거는 저기 무슨 독립선언서 낭독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어떤 그 본인의 과시욕이 좀 너무 앞섰다.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는 사실은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이게 11월 그 저기 IBI 총회에서 총회에서 투표로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3파전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우디, 사우디하고. 이탈리아. 이태리도. 그런데 예. 이게 저기 한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거든요. 3분의 2입니까? 네. 과반이 아니고. 과반이 아니에요. 3분의 2예요. 그러면 무조건 결선 가겠네요. 예, 결선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일 불리한 게 이태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보다는 도시로 가죠. 부산, 로마입니다, 리야드, 로마. 로마 이렇게 돼 예. 있죠. 근데 로마가 제일 불리해요. 그러면은 로마 표가 어디로 가느냐 싸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선에서 이제 많이 얻은 1위가 되는 건데 결국은 로마 표가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지금 활발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 해가지고 지금 세계 중심이 어디 뭐 사우디, 브라질, 또 UAE 뭐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많이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사우디가 중동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이란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도 뭐 MOU 체결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 5.1 파워의 그 막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건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그러려면 이제 그 특히 유럽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의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과시적 행태가 왜 마이너스냐 하면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4월에 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게 서울 특파원이 썼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그 뭐 번역된 기사도 없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계 정상이 이렇게 지금 어떤 위기에 고생을 하는데 한국의 모든 정부의 관료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몰입하는 것이 서방의 지도자들을 가장 짜증나게 한다. 지금 시대가 그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어려운 민간의 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기사들이 쭉 나가고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게 50만 발입니다. 50만 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신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다는 이미지 창출이 왜 그렇게 급했을까? 그건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도 그렇지만 바로 부산 엑스포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부산 엑스포에서 유럽의 마음을 살려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과감한 지원을 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짓는 사고는 여태까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외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우리 살상무기 지원도 다 그래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부산 엑스포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은 하나의 승부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전쟁 부담을 좀 져야 돼요. 그게 유럽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우디가 요즘에 왜 그렇게 막 팽창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석유 부국이긴 합니다만 산유국이라서 그런데 골프도 리브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PGA하고 싸우다가 이제 또 합치기로 할 정도로 골프도 장악하고 최근에 또 놀라운 게 메시도 이제 사우디로 가서 뛰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 리그에서. 예. 이렇게 막 세계적인 선수들까지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사우디가 세계 중심에 서려고 하고 이러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역시 국제 정치가 미중 경쟁의 피로도가 이제 극심해진 나머지 이제 어떤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블록화 세력화의 경향이 매우 뚜렷해지는 다극화 질서가 세팅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국가들이 영향력 경쟁을 하는데 일단은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 보면은 그런 영향력이 정치 외교에서는 이제 적국가고 화해와 협력 그러면서 어떤 평화 외교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일단은 문화적 영향력 확보라는 이런 식의 어떤 영향력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예. 그러는데 이런 경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의 어떤 별도의 이탈 선언 내지는 독립 선언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신의 어떤 서방이 아니라 자신의 규칙대로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고 생각이 같은 나라들끼리 또 뭉치고 싶은 거죠. 이게 현재 국제 정세의 아주 주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앞장서 있는 게 주로 중동 국가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독자 외교, 미국하고 이제 눈치 안 봐요. 중국하고 막 손잡지 않나, 또 이란하고 평화 협상을 하질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동에 있어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현상에 일단 지역적 영향력 확대 경쟁이다. 그러면 조셉 나이 교수가 얘기한 대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있거든요. 경제력은 하드 파워. 이게 이제 군사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불편하지 않은 나라,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친숙한 나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영향력 경쟁입니다. 이게 영향력 경쟁이다. 그러니까요.
엑스포를 유치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지. 그건 뭐 엄청나겠죠. 예. 그 나라 입장에서도. 그러려면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호소할까 이런 것도 좀 더 연구하고 문장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영어로만 한다고 되는 생각하는 이게 것도 지금 그렇고. 사우디하고 한국이 구호가 똑같아요. 또 뭐 하나는 나오는 거 분수령, 전환기, 대전환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사우디하고. 글도 올라오는데 뭐 회의장에 지각했다면서요. 뭐 그러고도 뭐 악수하느라고 시간 다 끌고 뭐 그러던데 그 사회하는 사람이 좀 당황하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번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저기 대통령이 지금 착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과시해서는 실패합니다. 절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 이런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거는 저기 인프라 전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전쟁이란 말이에요. 호감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영향력 전쟁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어떤 경제력, 우리 국력 믿고 덤벼야 될 사안이 아니다. 자칫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서를 직시해라.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한국이 어떤 그 미중 갈등에서도 한쪽 편에 올인하는 모습도 불리합니다. 사실은 다 같이 고려해야죠. 이탈리아 총리가 곧 어디 갑니까? 중국 갑니다. 그런 건 왜 저기 좀 우리가 고려 안 합니까? 예, 아무튼 엑스포 유치하러 갔으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커트 캠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하고 그 저기 설리번 보좌관하고 포린 팔리시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재앙이 없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경쟁은 계속 하는데 그것이 파국으로 가도록 관리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 정신이 이번에 블링컨의 시진핑 면담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4가지가 합의됐는데 그게 그 중국 측 발표에 그게 4가지 합의 사항이 적시돼 있는데 고위급 교류를 계속한다. 두 번째는 그 파국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일종의 이행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한다. 세 번째는 그 미중 워킹 그룹을 가동시킨다. 네 번째는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가속화한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미중이 전략 경쟁을 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파국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이 미중의 공감대가 생긴 거고, 자꾸 이렇게 인위적 공급망 재편을 한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한다, 이건 파국이거든요. 이거는 2차 대전 때 같은 파국이에요. 그 당시에도 먼저 경제적 장벽을 쌓으면서 군사적 대결로 가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은 핵을 가진 나라들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파국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최근에 그레이엄 엘릭슨 교수가 포린 어페어즈에 아주 재밌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중 임박한 파국론을 주장한 투키디데스 함정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은 존 F 케네디가 1961년까지 냉전주의자였다. 소련을 완전히 깔아뭉개겠다 그랬다. 그런데 1963년에 소련하고 협력하겠다, 핵무기 감축을 하겠다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중간에 딱 하나 터진 사건. 1962년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은 거예요. 겪어보니까 파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도자의 철학이 달라지더라. 지금 미중이 그렇게 돼버렸다. 파국이 이게 같이 공멸한다는 그 파국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되니까 결국은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인식 변화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대탕트, 협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쑥덕쑥덕 합의했어요. 단지 아쉬운 거는 군사적 합의가 안 된 거죠. 군사적 한 라인 이거 한다는 게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주변 정세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미중 간에 이렇게 협력의 기운이 다시 있으니까 이번엔 또 한국 언론이 난리가 났네. 심지어 보수지까지도 사설에서
빨리 우리도 중국하고 대화 서둘러야 된다. 예. 아니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한다, 권위주의다, 코로나 제로 코로나 때로 잘못된 대응했다. 중국에서 이제 무역 흑자 보던 시대 끝났다 얘기한 당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야 우리도 빨리 중국하고 대화 서둘러 이렇게 경망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사설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일제히 그쪽 신문 애독자들이 올린 댓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수 선무당이 또 나타났네. 예. 진보 선무당이 설치는 줄 알았더니 보수 선무당이 따라가네.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선무당이란 표현이 과히 틀리지도 않은 게 아니 작년 올해까지 얼마나 기가 살아 중국 두들겨 패는데 앞장섰던 언론들입니까? 그러더니 이제 저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빨리 대화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우리 마음대로. 자, 미국이나 일본은 규칙을 정하는 나라예요. 고수도판에서 선이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패를 돌리는 사람이 유리해요. 예. 객관적으로 딸 확률이 한 번 선 잡아야 자꾸 선 잡는겨. 고수도판에서도 못 잡으면 지지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고수도판에서 패를 돌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적으로 이걸 잘 관리해 이런 시대를 대비를 했어야지. 언제는 완전히 확 기울어졌다가 이제는 또 아닌가벼. 아니 나폴레옹이 돌격 앞으로 산에 올라가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다음 산에 올라갔다니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아니 이게 당나라 군대에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사설 쓸 거라면 작년에 왜 그토록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앞장섰으며 거기에다가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제 중국하고 수출 흑자 보던 시대 끝났다. 다른 시장 찾아야 된다. 사실상 탈중국 선언한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대로 계속 두들겨 팼다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 되나? 그동안에 똥 싸질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제대로 좀 보자. 국제정세를 좀 제대로 좀 보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개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열어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을 시진핑이 만났지만 뭐 블링컨 왔을 때 레드카펫도 안 깔아주고 그다음에 또 시진핑 만날 때 이 앞번 국무장관 누구였죠? 이렇게 왕이 크고 아니 미국의 국무장관. 거기 만날 폼페이오. 예, 폼페이오 만날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좀 대등한 모양새를 갖춰줬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 가운데 앉고 양쪽에 블링컨하고 또 중국 앉혀가지고 마치 자기가 중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일단 한 수 아래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걸 보면 이만큼만 딱 하는 선을 긋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날 보도에서 블링컨의 첫날 방중에서 바로 그 장면을 국내 언론이 가장 대서특필한 겁니다. 우리 지금 조중동이 다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그걸 집중적으로 사진을 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저거 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장기 경쟁 체제고 뭐 별로 이번에 큰 소도가 없을 거야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움직이는 정상회담이라고까지 뭐 하지만 곧 열릴 겁니다.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곧 만날 건데 이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공멸에 대한 파국에 대한 위기의식이거든요. 일단은 인위적 공급망 재편은 재앙입니다.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이고 대만 해협 충돌? 이거는 말이죠.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교도 안 되는 파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거고 이런 면에서 곧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리고 이번에 블링컨 장관 의전이 사실 그동안 서먹서먹했는데 깍듯이 대접할 이유도 없어요. 서로 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과거에도 이런 식의 의전 다 했던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거는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시대의 집권 초기의 미중 관계와 비슷해 보인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저는요,
물컵에 반만 차도 이거는 저기 반이나 찼다고 얘기하는 낙관주의자예요. 제 성격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미중 관계를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거에서 아무리 굴곡이 많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건 뭐냐면은 그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는 강대국 정치예요. 그런데 그 마치 숙명론처럼 그 파국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런 어떤 그 특정한 면을 부각시켜가지고 위기론을 유포해 왔고 거기에서 탈중국 선언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그건 후회가 막심한 일이 돼버린 것이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 만난 뒤에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There is a profound differenc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many other countries between de-risking and decoupling. Our country's traded more over the last year, in fact, more than ever over the last year, nearly $700 billion. Healthy and robust economic engagement benefits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s Secretary Yellen testified before Congress last week, it would be, as she put it, disastrous for us to decouple and stop all trade and investment with China.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That means investing in our own capacities and in secure, resilient supply chains, pushing for level playing fields for our workers and our companies, defending against harmful trade practices, and protecting our critical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n't used against us. I made clear that we'll continue to take targeted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And at a time when it's engaged in a buildup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a very opaque way, when it's producing hypersonic missiles, when it's using technology for repressive purposes against its own people, how is it in our interest to provide those specific technologies to China? And other countries feel the same way.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까? 디리스킹과 디버시파잉, 그러니까 위험 관리와 다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4월 27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신냉전을 거부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 신냉전의 담론이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심대합니까? 세계는 분리되고 있다.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신냉전의 질서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하고 제가 TV 토론할 때 이 단어를 안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냉전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냉전의 담론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바싹 차리셔요. 내가 보수나 그 여당 의원들하고 TV 토론할 때마다 신조가 돼 있더라고. 이제는 세계화 시대 끝났다. 신냉전이다. 그걸 자동으로 외치면서 그 관성 위에서 우리가 외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냉전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냐? 기술 분야입니다. 오로지 기술 분야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좁은 구역에서에 있는 얘기고 넓은 구역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어떤 그 냉전을 일단은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저 디리스킹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앞으로 또 논쟁이 벌어질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디리스킹인데 그 좁은 구역에 높은 담장을 쏟는 그 좁은 구역 안에 한국의 핵심 품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탈중국이.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순간 저기 제닛 앨런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중 전략 경쟁은 재앙이다. 무역이나 투자 분리도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 재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우린 핵심 품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재앙은 안 되고 한국의 재앙은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 해야 될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미국은 저기 디리스킹이라는데 한국은 디커플링 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전에 싱하이밍 대사가 한 얘기도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말 중에 한국이 투자 전략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한중 무역 관계는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그거 저기 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왜 설비 투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칭한 겁니다. 그 유예 기간을 갖다가 뭐 올해 안으로 끝낸다 그러는데 중국은 그런 거 싫다. 우리 하던 대로 계속하자. 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우리 정부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상호주의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실은 뭐 디커플링 가능하지 않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보니까 디커플링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인들 투표권 박탈하자 그랬잖아요. 영주권 있는 중국인들. 그러니까요. 투표권 박탈하자. 보라고. 그 관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중국하고 잘 지내자고 이제 보수 쪽 전략가들이 얘기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잖아. 한쪽은 계속 나가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 국가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나 이런 건데도 여당 대표가 그런 생각은 없고 정부나 여당이나 용산이나 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투표권 주지 말자라고 했을 때 어느 쪽 표가 더 많냐. 수능의 킬러 문항 없애자고 할 때 어느 쪽 표가 더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요. 예, 갈라쳐서 표 더 많은 쪽. 지난번에 간호사법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또 간호조무사하고 이걸 또 따져보니까 이쪽에 표가 더 많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MZ 청년들 잡을 수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실행이 그걸 하려고 보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라가 미래가 없죠. 네. 오늘 또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두 가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중에 우리가 메시 사우디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쳐주셨는데 메시는 이제 미국 리그에서 뛰기로 한 거고. 아 그런가요? 예, 사우디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입수해서 공개를 한 기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메시가 사우디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매년 한 번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5일 이상 가족 여행을 가야 하는 걸로 계약을 했대요. 아니면 사흘 여행을 1년에 2번 가도 되고 그 대신 이렇게 의무 휴가를 가게 되면 200만 달러를 준대요. 뭐 가족 관광 비용, 5성 호텔, 숙박료는 다 공짜고 또 가족과 친구 최대 20명 동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휴가 가지고 돈 한 번 받고. 갈 때마다 25억 받고. 참 메시 지금- 부럽다. 아 진짜 뭐 일하고 싶은 거 사우디가 왜 그러는가 그걸 아까 짚어보면서 제가 약간 혼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시니까.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